자, 그래서 이제 가설 검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할 건데 구체적인 예를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어, 예로 사용을 했던 이러한 그 모수에 대해서 우리가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특정한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모집단이 무엇이 되냐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 되고요. 해당 모집단의 특성 중에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특성은 여기 있는 것처럼 모집단에 존재하는 몸무게의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설 검정이라는 방법은 연과설과 대립가설을 모두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웠다라고 가정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세웠다라고 가정을 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설 검정에서는 이러한 연가설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잘 대표하는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 표본 집단으로부터 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무엇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귀무가설에 존재하는 모수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을 하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추정식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 어떠한 변수, 어떠한 변수예요? 몸무게라고 하는 변수의 평균이기 때문에 베스트한 추정식이 무엇이 된다고요? 샘플 민이 되는 거죠. 맞을까요? 네. 그래서 샘플 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샘플 민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샘플로부터 샘플은 몇 개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모집단을 대표하는 샘플은 몇 개만 구하게 될까요? 보통 하나만 구하게 됩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샘플 하나만 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추정식을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혹은 알고자 하는 모수에 대한 추정식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추정식을 우리가 스몰 x 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x 바는 뭐예요? 추정식이고요. 그리고 스몰 x 바는 무엇이냐면 이 추정식을 이용해서 계산이 된 구체적인 숫자인 추정치가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어떠한 값과 유사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요?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뮤, 즉 모수랑 유사하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가정하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판단을 할 수가 있냐면 이 추정치의 값이 이 귀무가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금은 얼마죠? 기준이 되는 값이 66이죠. 그 값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해당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얼마만큼 차이가 많이 나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해당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샘플 민이라고 하는 특정한 추정식의 확률 분포인 샘플링 분포라고 했습니다. 자, 샘플링 분포는 여기 나와 있는데 이론적인 분포예요. 혹은 가상의 분포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분포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샘플링 분포는 어떠한 가정하에서 존재하는 분포가 되냐면 동일한 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같은 사이즈의 샘플을 우리가 관심 있는 모집단으로부터 무수히 많이 추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샘플, 각각의 표본 집단으로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X바라고 하는 추정식을 적용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추정치를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보죠. 모집단이 이렇게 전체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동일한 사이즈를 n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일한 사이즈의 샘플을 계속해서 뽑는다고. 얼마만큼? 굉장히 많이. 무수한 수의 샘플을 계속해서 뽑아요. 샘플 1이죠.
샘플 2, 샘플 3, 샘플 4 이렇게 돼요. 각각의 샘플이 관측치가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몇 명의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샘플 사이즈가 얼마라고 했어요, 제가? n이라고 했죠. 만약에 n이 100이면 첫 번째 샘플도 몇 명의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0명의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도 100명의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각각의 샘플에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를 거잖아요. 맞아요?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X바라고 하는 X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샘플 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을까요? 이 특정한 추정식을 첫 번째 샘플에 적용을 하면은 특정한 숫자가 하나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모수가 몸무게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샘플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평균 몸무게가 이 샘플 민이라고 하는 추정식을 이용해서 계산이 될 거고요. 예를 들면 65가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얘를 똑같이 여기다 적용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르니까 추정치가 다르게 나올 거잖아요. 67이 나올 수도 있고. 맞을까요? 그래서 각 값들의 프리퀀시를 우리가 다 차곡차곡 쌓게 되면 어떠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확률 분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무엇의 확률 분포가 된다고요? X 바라고 하는 추정식의 확률 분포가 된다고요. 자,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떠한 정리에 의해서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떠한 분포에 더 가까워진다고요? 그렇죠. 무엇과 상관없이 원래 X는 뭐예요? 몸무게라고 하는 변수죠. 맞나요? 이 변수가 모집단에서 어떠한 분포를 갖는지와 상관없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몸무게라고 하는 변수가 X라고 하는 변수가 바이노미얼 분포를 갖더라도 이 X바 같은 경우에는 n이 커지면 어떠한 분포를 갖는 거예요? 정규 분포를 갖는다고요. 알겠나요? 자, 정규 분포는 그 형태를 결정하는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뭐랑 뭐가 있어요? 자, 그러면 X바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평균, 분산이 됩니다. 맞을까요? 여기서는 X바가 또 다른 변수예요. 맞죠? 그래서 그것의 분포,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X바의 평균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X바의 분산이 들어가야겠죠. 자, 근데 X바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n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이렇게 되죠. 이 x1은 뭐예요?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변수예요. 얘도 변수예요. 얘는 두 번째 사람에 대한 변수라고. 다 무엇에 대한 변수예요?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인 몸무게에 대한 변수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 x랑 같은 분포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뮤라고 할게요. 뮤죠. 우리 아까 얘 모수를 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모집단에 존재하는 x의 분산을 안다라고 가정을 하죠. 일단. 그리고 얘를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얘는 얼마가 될까요? x바의 평균은. 자, 얘를 계산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얘는 뭐였어요? a 2x 플러스 b의 2의 y였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맞아요? 얘네들이 다 변수라고요. 무엇과 동일한? x라고 하는 변수와 동일한.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n분의 1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얘네들이 다 x랑 동일한 변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ex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ex가 몇 개가 있죠? n개가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어요? n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2x라고 표현이 될 수 있죠. 맞을까요? 약분되죠. ex가 얼마라고요? 얼마라고 표기했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모수 뮤라고 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x바의 평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뮤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래 변수의 평균이 뮤인 경우에는 x바의 평균도 무엇이 되는 거예요? 뮤가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얘를 알아야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이거요. x랑 y가 독립이라고 하는 경우에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돼요. 왜? 독립이면 무엇이 0이기 때문에 x랑 y에 사실 여기 이게 들어갑니다. 근데 얘가 얼마라고요? 서로 독립이면? 아까 보여줬었죠? 이게 0이라고 했어요. 이게 날아간다고요. 이 부분만 남아요. 자, 그리고 x바를 다시 한번 쓰죠. 자, 얘네들은 무엇이라고요? 얘는 첫 번째 사람에 대한 x 변수예요. 얘는 두 번째 사람에 대한 x 변수예요. 각각의 사람에 대한 변수는 서로 독립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첫 번째 사람의 몸무게가 두 번째 사람의 몸무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랜덤하게 셀렉트를 하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서로 독립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얘는 여기다 분산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n분의 1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상수니까 제곱이 돼서 나오고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독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다 더하는 거죠. 아이고. 근데 얘는 뭐랑 같은 거예요? 얘네들은 다 원래 x 변수의 분산과 똑같은 거예요. 어? 얘네들도 다 몸무게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x의 밸런스가 몇 개 있는 거예요? n개 있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n 제곱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이거죠. 아까 얘를 얼마로 무엇으로 표기를 했어요? 시그마의 제곱으로 표기했죠. 그러면은 약분되고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돼요.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면 x반은 어떠한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평균이 얼마고 뮤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다시 원래 예로 돌아와서 우리가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기강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기무가설이 지금 무엇이죠? 예죠? 음?
자, 그래서 지금 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모집단에서의 분산이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샘플 사이즈가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샘플링 분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이러한 분포를 갖는 거예요. 추정식에. 맞을까요? 자, 그리고 귀무가설 기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가정하에서의 샘플링 분포를 사용을 하냐면 귀무가설이 맞는다라는 가정하에서의 샘플링 분포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귀무가설이 맞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귀무가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뮤가 얼마예요? 이게 맞는다라는 가정하에서는 66이 되는 거죠. 그러면 X바가 갖는 샘플링 분포의 평균은 얼마가 되나요? 귀무가설이 맞는다라는 가정하에서 6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X바라고 하는 추정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샘플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모수에 대한 추정치를 하나 계산을 할 거잖아요. 맞나요? 스몰 X바라고 했습니다. 이 스몰 X바가 어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있을수록 귀무가설이 맞는다라는 가정하에서의 샘플링 분포와 같은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질수록 어떠한 확률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기 때문에? 귀무가설에서 제시한 비교 기준이 되는 값이잖아요. 얘랑 차이가 많이 나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겠죠. 왜? 귀무가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기각을 하려면 우리가 샘플 데이터를 이용해서 구한 이 스몰 x바라고 하는 추정치가 66이랑 차이가 많이 나야지 된다고요. 즉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을까요? 자, 그러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만 우리가 확신을 갖고 해당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기각 영역을 설정을 합니다. 양쪽 끝에 그림을 그려보죠. 얘는 뭐예요? 귀무가설이 맞는다라는 가정 하에서의 샘플링 분포예요. 알겠죠? 그리고 귀무가설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기각을 하기 위해서 양쪽에 무엇을 설정을 한다고요? 기각을 할 수 있는 기각 영역을 설정을 한다고. 이렇게 양쪽에 모두. 그리고 무엇이 어떠한 값이 추정식을 가지고 계산한 추정치의 값이 이쪽 기각 영역이나 이쪽 기각 영역에 존재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무엇을 할 수 있다?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각 영역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귀무가설을 기각하기에 추정치가 충분히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자, 그러면 이 기각 영역의 크기는 어떻게 설정을 할까요? 일반 연구자가 뭐 원하는 만큼 설정할 수 있지만 사회과학에서는 보통 무엇과 동일하게 설정하죠? 정현? 0.05 정도. 0.05가 뭐의 값이에요? 그 1.96 Z 스코어에서 그러니까 설정하는 그게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유의 수준의 값이에요. 알겠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기각 영역의 크기는 유의 수준의 값과 동일하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에서는 보통 0.05, 뭐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의 수준의 값을 0.05로 설정을 하죠. 그럼 유의 수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알파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가 무엇이냐면 1종 오류, 가설 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종 오류랑 2종 오류가 있는데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1종 오류가 발생해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기각 영역의 크기를 0.05 유의 수준의
맞게끔 설정하게 되면 그럼 한쪽이 0.025가 되겠죠. 맞을까요? 그래서 추정치가 여기 들어갔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당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면 1.56가 발생할 확률이 무엇보다 작은 거예요? 0.05보다 작게 된다고. 사회과학에서는 그 정도면 괜찮다.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어, 의료나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죠. 보통 0.05보다 유의 수준이 작게 되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 수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각 영역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1.56하고 2.56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1.56는 무엇이냐면 요거예요. 귀무가설이 참인데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해가지고 귀무가설을 기각할 때 발생하는 오류가 1.56가 됩니다. 2.56는 뭘까요? 반대죠. 귀무가설이 참이 아닌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가 2종 오류가 됩니다. 그리고 유의 수준은 무엇이라고요? 1종 오류가 발생을 해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통 알파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파라고 하는 유의 수준을 이용해서 어떠한 영역의 크기를 설정을 한다? 기각 영역의 크기를 설정을 한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유의 수준의 값은 0.05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각 영역의 크기도 얼마가 된다? 0.05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자, 그리고 기각 영역의 위치가 보통 일반적으로 양쪽 끝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뭐예요? 샘플링 분포죠. 샘플링 분포에서 기각 영역이 양쪽 끝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양쪽 끝에 존재하는 기각 영역을 사용해서 하는 우리가 가설 검정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투테일드 테스트. 양쪽 꼬리를 모두 사용하는 가설 검정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투테일드 테스트라고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왼쪽에 있는 부분에만 기각 영역을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른쪽에 있는 영역에만 기각 영역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꼬리만 사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가설 검정을 우리가 원테일드 테스트라고 하고요.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투테일드 테스트만 알면 돼요. 자, 원테일드 테스트 방법을 사용하느냐, 투테일드 테스트 방법을 사용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제시한 대립가설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귀무가설의 형태가 아니에요. 귀무가설의 형태는 동일합니다. 항상 어떠한 값과 모수가 동일하다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론적인 근거에 따라서 모수가 여기 나온 것처럼 특정한 값과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한 값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특정한 값보다 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경우에 대립가설이 이러한 형태인 경우에 모수가 특정한 값과 다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에 양쪽 끝에 있는 꼬리를 다 사용을 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왜? 다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맞을까요? 모수가 이 뮤 제로라고 하는 특정한 값과 비교했을 때 그것보다 작아서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커서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양쪽 꼬리를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대립가설의 형태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왼쪽이나 오른쪽에만 기각 영역을 설정해서 우리가 가설 검정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러한 방법을 원테일드 테스트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 수업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가 제일 많이 쓰이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기각 영역이 양쪽에 두 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얘네들의 합이 무엇과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의 크기와 동일해야 된다고요? 유의 수준과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추정치가 기강 영역, 유의 수준에 해당하는 기강 영역 안에 존재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면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일종 오류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 미만이 되는 거예요? 유의 수준 미만이 된다고. 왜? 그것을 가지고 기각 영역을 설정해서 그것을 근거로 귀무가설을 기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설 검정을 바탕으로 한 추론 통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 내용.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러한 가설이 있어요. 그런데 샘플로부터 구한 추정치가 이렇게 되고 샘플 사이즈가 100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단에 존재하는 시그마를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그마의 크기가 10이라고 가정을 하죠. 자, 이러한 경우에 U가 66과 같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의 유의 수준 하에서? 0.05의 유의 수준 하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어떠한 분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귀무가설이 맞는다라는 가정 하에서의 샘플 민에 대한 샘플링 분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을까요?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 분포를 띄고 아까 계산한 것처럼 평균이 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귀무가설이 맞는다라는 가정하에서의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뮤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뮤는 얼마가 돼요? 지금 66이 되죠. 그리고 시그마는 얼마라고 했어요? 걔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마가 돼요? 100분의 100이 되니까 1이 되죠. 그럼 X바가 어떠한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어떠한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얘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추정치가 얼마가 나왔대요? 그럼 얘를 그려볼게요. 그림 이상한데? 66이죠. 분산이 1이에요. 근데 샘플에 추정식을 적용해서 추정치를 구해봤더니 추정치가 얼마가 나온 거예요? 68이 나온 거예요. 68이 이쯤 있겠죠? 이것을 근거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예요. 자, 일단 귀무가설 기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양쪽 영역에 무엇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대립가설이 이렇게 U가 어떠한 값과 같지 않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꼬리를 다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의 수준의 값이 0.05이기 때문에 두 개의 기각 영역의 크기를 합쳤을 때 그 값이 0.05가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의 기각 영역 크기가 0.025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0.025, 여기 0.025를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리고 68이 만약에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어야겠죠. 이쪽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왼쪽으로 66보다 크니까 여기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이 분포만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원래의 정규분포 평균이 66이고 분산이 1인 원래의 정규분포를 가지고 68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알기 어려워요. 그럼 어떠한 방법을 쓴다고요? 아까 공부했죠? 정규분포를 어떻게 하면 돼요? 표준화를 하면 됩니다. 자, 표준 정규분포를 볼게요. 표준 정규분포를 이렇게 그리면 표준 정규분포 여기 0이죠. 그리고 양쪽에 기각 영역을 설정을 해요. 똑같이. 여기가 0.025가 되고 여기가 0.025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일까요? 아까 계산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요?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었고요. 여기가 얼마예요? 1.96이에요. 이러한 값들, 기각 영역을 설정할 때 기준이 되는 이러한 값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크리티컬 밸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원래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얘를 표준화를 해주면 돼요. 자, 표준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얼마로 나눠야 돼요? 얘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되죠.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죠. 근데 분산이 1이라고 했어요. 아까 왜 1이라고 했어요? 100분의 100이었기 때문에. 맞을까요? 그럼 66은 얼마로 바뀌어요? x바가 66이니까 여기 넣으면 0으로 바뀌겠죠. 당연히. 얘는 얼마로 바뀌어요? 68은 2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 표준 정규분포에서 66이 1로 바뀌죠. 68은 얼마로 바뀐다고요? 2로 바뀌어요. 2는 어디 있어요? 1.96보다 커요, 작아요? 크리티컬 밸류보다 커요, 작아요? 오른쪽에 있는 1.96이라고 하는 크리티컬 밸류보다. 그럼 여기 있겠죠? 그럼 그 값은 기각 영역 안에 있어요, 없어요? 기각 영역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응?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원래의 분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어떠한 가정하에서의 귀무가설이 맞는다라는 가정하에서의 x바의 분포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면 68이 어딘가 있겠죠, 이쯤에. 응? 근데 얘만 가지고는 이 68이 기각 영역 안에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를 표준화를 한다고. 표준화를 어떠한 공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하는 거죠. 루트 쉬운 거. 맞을까요? 그럼 어떠한 분포로 바뀌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뀌죠. 여기는 정해져 있어요. 이 기각 영역. 그래서 우리가 구한 무엇이 추정치가 68이죠. 얘를 바꿨을 때 그 값이 여기나 여기에 존재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다? 비무가설을 기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기각 영역이 이렇게 존재할 거잖아요. 얘가 이 기각 영역 안에 존재하게 된다고. 그리고 이 값은 표준을 하게 되면 1.96이 되는 거고 이 값은 표준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96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x1이라고 하고 x2라고 하면 x2는 얼마보다 작은 거예요? 68보다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원래 분포에서의 크리티컬 밸류. 작은 거죠. 그래야지만 여기에서도 1.96이 2보다 작아지겠죠. 왜? x2를 표준화한 게 1.96이고 68을 표준화한 게 2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나요? 근데 만약에 추정치가 67이면 얘를 근거로 해당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표준화하면 얼마가 되죠? 1이 되죠. 1은 여기 있어요. 1.96보다 작기 때문에 기각 영역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근거로는 우리가 해당 귀무가소를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복습을 잘 해서 오세요. 이게 추론 통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고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선형외기 모형, 즉 OLS 방법이나 아니면 MLE 방법을 적용한 회귀 분석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질문 있는 사람은 남아서 질문을 해주고요. 없는 사람은 나가도 좋습니다.